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마라.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무지한 사람이다. 세네카가 남긴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된다. 비웃지 말라. 당신도 무지한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당연하게 느껴진다.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런 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무언가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이 문장이 머리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을 건드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뉴스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사람, 댓글을 다는 사람, 영상을 올리는 사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생각이 스칠 때 우리는 보통 크게 의식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여긴다. 누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작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아래에 두고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두고 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맥락에서 떠오른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믿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저런 걸 믿지 않는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것이다. 저 사람은 뭔가 모르는 것이다. 이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움에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판단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냥 사실이라고 느낀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다. 사실은 의문의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맥락을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을 판단한다.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차서. 이것은 참 묘한 일이다. 세네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마라. 여기서 무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지, 모른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는 이런 전제가 있다. 저 사람은 뭔가를 모른다. 나는 그것을 안다. 이 전제가 있어야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가능해진다. 만약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될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 그 자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아는 것이 진실 그 자체라고 착각한다. 우리의 관점이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뭔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관점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말한다고 하자. 그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 저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구나. 왜 다를까? 저 사람은 어떤 맥락에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 두 번째 방향, 저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 저 사람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두 번째 방향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방향으로 생각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향은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두 번째 방향이 훨씬 더 편해진 때문이다. 첫 번째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것은 불편한 일이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한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 믿음들이 흔들린다. 확실했던 것들이 불확실해진다. 단단했던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두 번째 방향을 선택한다. 그 방향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린다. 나는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 결론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나는 여전히 옳은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아는 사람이다. 나의 세계관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선호한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두 번째 방향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다. 그것은 배움의 기회다. 저 사람의 의견이 왜 나와 다른지 탐구했다면 나는 뭔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해했다면 나의 시야가 넓어졌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새로운 통찰을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포기한다. 저 사람은 모르는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다. 잃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 직장에서도 일어난다.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사회 전체에서도 일어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쪽은 몰라서 그래. 저쪽은 무식해서 그래. 저쪽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양쪽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 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있다. 세네카의 말을 다시 읽어보자.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무지를 볼 때 자신의 무지는 보지 못한다.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은 잘 보인다. 내가 모르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면 그것은 이미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10년 넘게 그 분야에서 일해왔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다. 그런데 그 분야에 막 들어온 사람이 있다. 경험도 적고 지식도 적다.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틀린 말이다.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 사람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되겠지. 나도 처음에는 저랬었어. 이런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나는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의 경험, 그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에게 어떤 틀을 만들어 주었을 수도 있다. 그 틀 안에서는 잘 보이지만 그 틀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틀 안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그 틀 밖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 새로운 사람은 그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모른다. 나는 내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내가 더 많이 할수록 나는 더 많이 모를 수 있다.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운 것을 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확신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은 역설이다. 알미
무지를 만든다. 확신이 맹목을 만든다. 경험이 편견을 만든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린다. 저 사람의 말은 맞다, 틀리다. 저 사람의 행동은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의 선택은 현명하다, 어리석다. 이 판단들은 대부분 순식간에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 판단들 중 상당수에는 아까 말한 전제가 깔려있다. 나는 안다. 저 사람은 모른다. 이 전제가 없으면 판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려면 내가 옳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저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려면 내가 현명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저 사람이 무지하다고 말하려면 내가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판단에는 자기 확신이 숨어 있다. 그 확신이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냥 느낌이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느낀다. 나는 이것을 안다고 느낀다. 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느낀다. 이 느낌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느낌이 사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실제로 옳은 것은 다른 문제다. 내가 안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험.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때로는 충격.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하지만 이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다시 확신에 차서 판단을 내린다. 다시 나는 안다고 느낀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우리는 확실함을 원한다. 불확실함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을 만들어낸다. 그 확신이 근거가 있든 없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다. 문제는 그 확신이 과도해질 때 생긴다. 과도한 확신은 눈을 멀게 한다. 과도한 확신은 귀를 닫게 한다. 과도한 확신은 마음을 굳게 한다. 그리고 과도한 확신은 거의 항상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자신이 과도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신을 버려야 할까?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판단 뒤에 나는 안다면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전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린다고 해서 판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작은 틈이 생긴다. 확신과 확신 사이에 작은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이 중요하다.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들이 그 여백 안에서 떠오를 수 있다. 이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질문으로 남아있어도 된다.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질문이 있으면 문이 열린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다. 그 문을 통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가능성. 세네카의 말은 결국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다. 상대방을 볼 때 나 자신도 함께 보라는 말이다. 상대방의 무지를 볼 때 나의 무지도 함께 보라는 말이다.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저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웃음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조금
겸손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왜 저러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인 것 같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본다.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그냥 질문을 품고 있으면 된다.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두면 된다. 나는 언제 누구 앞에서 나는 안다고 느꼈을까? 그때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앞서 우리는 나는 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그 확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옮겨보려 한다. 그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어떤 선택은 크고 어떤 선택은 작다. 어떤 선택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더 낫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택은 언제나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이 옳다는 믿음이 때로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그 방향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그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아주 빠르게 판단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어.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판단은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다.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나 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 무언가가 닫힌다. 무엇이 닫히는 걸까? 그것은 열린 공간이다. 대화에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이 들어올 공간, 새로운 생각이 생겨날 공간, 서로의 관점이 만날 공간. 그런데 그건 아니지 라는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 그 공간이 닫혀버린다.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들어볼 만한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틀린 것, 수정해야 할 것, 반박해야 할 것이 된다. 대화는 계속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지만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가족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 귀로는 듣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상태. 함께 있지만 각자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것이 어쩌면 많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옳다는 믿음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가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상대방의 맥락을 이해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반응한다. 이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일어난다. 이 자동적인 반응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나는 안다는 믿음일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안다. 나는 이 문제를 안다.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은 그저 내가 이미 아는 것을 확인하거나 내가 이미 아는 것과 다른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이것은 참 묘한 일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정작 대화를 할 때는 이미 마음을 닫은 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안다는 믿음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그 문이 닫히면 상대방이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 상대방의 말은 그 문에 부딪혀 튕겨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문이 닫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보자.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반응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다.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반응에도 나는 안다는 믿음이 숨어 있다. 나는 네 문제가 뭔지 안다. 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안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해결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기를 원한다.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주기를 원한다. 때로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안다는 믿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냥 빨리 해결하고 끝내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선의가 오히려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패턴이다. 한쪽은 도와주려 하고 다른 쪽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한쪽은 답을 주려 하고 다른 쪽은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한쪽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다른 쪽은 외롭다고 느낀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나는 안다는 믿음이 중간에서 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나는 안다는 믿음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첫 번째, 층위. 나는 이 상황을 안다. 두 번째, 층위.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안다. 세 번째, 층위. 나는 상대방보다 더 잘한다. 이 세 번째 층위가 가장 문제적이다. 상대방보다 더 잘한다고 믿는 순간 상대방의 말은 가치가 떨어진다. 상대방의 관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상대방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평등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라고 명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에는 그것이 드러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내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의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려 드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나는 더 잘한다는 무의식적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느낀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낀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내 관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전달된다. 분위기로, 눈빛으로, 작은 반응들로. 그래서 나는 안다는 믿음은 숨길 수가 없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포장해도 상대방은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관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이런 균열은 한 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주 작은 균열이다.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하지만 이 균열은 쌓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화할 때마다 조금씩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왜 이렇게 멀어졌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 뚜렷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어느새 멀어져 있다. 이것이 나는 안다는 믿음이 관계에서 하는 일이다.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극적인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냥 조금씩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너무 느려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멀어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우리가 안다고 확신했던 것들, 그것들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확신했던 것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의견,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판단, 내가 확실하다고 여겼던 관점,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었다.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확신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 내가 옳다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붙잡는다.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 확신이 관계를 대가로 요구한다면, 그 확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든다면,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때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있다.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 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멀어져 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다. 왜 그렇게 됐을까?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싸운 것도 아니고 배신당한 것도 아니다. 그냥 어느새 멀어졌다. 혹시 그 사이에 나는 안다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맞다고 확신했던 것, 그것이 작은 벽이 되어 쌓이지 않았을까?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관계에서 나는 옳다는 믿음은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가 바로 거리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후배가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 상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방식이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문을 닫은 것이다. 상대방의 방식에서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관계는 조금씩 딱딱해진다. 협력은 조금씩 어려워진다. 함께 일하는 것이 조금씩 불평해진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꼰대는 틀린 줄 모르고 MZ는 맞는 줄 안다. 이 말이 재미있는 것은 양쪽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나는 안다. 저쪽은 모른다. 이 패턴은 세배를 초월한다. 어느 세대나 이 패턴에 빠질 수 있다. 어느 세대나 이 패턴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관계에서 옳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옳다는 것이 정말로 증명된다고 해도 관계가 멀어지면 무슨 소용일까? 내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고 해도 사람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옳고 그름이 중요한 상황이 있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그냥 관점의 차이다. 대부분은 그냥 방식의 차이다. 대부분은 그냥 취향의 차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에 금이 간다. 이것은 이상한 거래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옳음을 위해 소중한 관계를 내준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냥 내가 옳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 그때는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상대방에게도 일리가 있었다. 나도 놓친 부분이 있었다. 그때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왜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았을까? 왜 내 생각만 옳다고 믿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쉽다. 그때 조금만 더 열린 마음이었다면, 그때 조금만 더 들으려고 했다면.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때의 내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는 안다는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차리면 잠시 멈출 수 있다. 멈추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옳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옳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관계도 가치가 있다. 이해도 가치가 있다. 연결도 가치가 있다. 옳음과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이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때는 옳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관계를 우선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옳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것.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 나는 안다는 믿음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름만 보이고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만 들리고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노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대화할 때 잠시 멈추는 것. 정말 그럴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 상대방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 이런 작은 질문들이 열린 공간을 만든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다. 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대방의 말이 들어온다. 상대방의 관점이 보인다.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서로의 말이 오가는 대화, 서로의 생각이 만나는 대화, 서로의 마음이 닿는 대화. 이런 대화가 일어나면 옳고 그름은 덜 중요해진다. 내가 옳은지 상대방이 옳은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답을 찾게 된다. 내 생각만 고집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점이 합쳐지기 때문이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보고 상대방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본다. 그렇게 만들어진 답은 혼자 만든 답보다 더 완전하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안다는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잠시라도. 그것은 불편한 일이다.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불안함을 견딜 수 있다면 관계는 달라진다. 벽 대신 다리가 생긴다. 거리 대신 가까움이 생긴다. 오해 대신 이해가 생긴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대화가 잘 안 됐던 사람, 왠지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 예전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혹시 나는 옳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작은 벽이 되어 쌓이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은 자신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방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쌍방이 함께 벽을 쌓고 있을 수 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쪽의 벽을 살펴보는 것이다. 내 벽이 얼마나 높은지, 내 벽이 언제 세워졌는지, 내 벽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벽을 허물라는 말이 아니다. 때로는 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거리는 유지되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벽이 나는 옳다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그 벽이 필요한가? 정말로 그 오름이 중요한가? 정말로 그 확신이 가치 있는가? 관계는 선택의 연속이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한다.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 들을 것인지, 말할 것인지, 이해하려 할 것인지, 판단하려 할 것인지. 이 선택들이 쌓여서 관계가 된다. 멀어지는 관계도 이 선택들의 결과다. 가까워지는 관계도 이 선택들의 결과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관계가 다르니까.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나는 옳다는 믿음이 작동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고 나서 잠시 멈추는 것. 멈추고 나서 선택하는 것. 이 벽을 세울 것인가? 문을 열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각자가 해야 하는 선택이다. 매 순간 해야 하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관계를 만든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의 질문을 품어본다. 이 질문에 당장 답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마음속에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된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누군가와의 거리를 만든 적은 없었을까? 앞서 우리는 나는 안다는 믿음이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믿음이 어떻게 벽을 만들고 어떻게 거리를 만드는지를 보았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한다. 왜 우리는 안다고 믿고 싶어 할까? 왜 모른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이 욕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 모른다는 말. 이 세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말을 꺼린다. 가능하면 피하려 한다. 어쩔 수 없을 때만 마지못해 한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만은 아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안다는 것은 안전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은 위험하다.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안다는 느낌은 안전하다는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모른다는 느낌은 불안하다는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안다는 것은 유능함을 의미한다. 아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모른다고 말하면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모른다고 말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른다는 말이 어렵다. 셋째, 안다는 것은 소속감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함께 알고 있을 때 연결된다. 같은 것을 알고,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된다. 모른다고 말하면 그 우리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면 나는 바깥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른다는 말이 외롭다. 이렇게 보면 모른다는 말이 왜 어려운지 조금 이해가 된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소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느낀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반응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인간이 진화해온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먼 옛날, 인간이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그때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다. 어떤 열매가 독이 있는지 모르면 죽을 수 있었다. 어떤 동물이 위험한지 모르면 죽을 수 있었다. 어떤 장소가 안전한지 모르면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 모르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그 시절 집단에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웠다.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집단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버림받지 않았다. 아는 사람은 집단을 기여하는 사람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집단의 짐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소속의 조건이었다. 모른다는 것은 배제의 위험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수십만 년을 살아온 결과 우리의 뇌는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모른다는 상황이 오면 뇌는 경보를 울린다. 위험하다고 느낀다. 불안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우리가 모른다는 말을 꺼리는 것은 이런 오래된 반응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모른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모른다고 해서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반응한다. 뇌는 변화가 느리다. 환경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뇌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는 말 앞에서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 실제로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의 뇌에는 여러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편도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역할을 한다. 편도체는 아주 빠르게 작동한다.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반응한다. 뱀을 보면 무섭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몸이 뒤로 물러나는 것. 큰 소리가 나면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몸이 움찔하는 것. 이것이 편도체의 작용이다. 편도체는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에도 반응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 같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집단에서 배제될 것 같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모른다는 상황이 오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린다. 마치 물리적인 위험이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불안감이 생긴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 긴장되는 느낌, 불편한 느낌. 그 다음 방어 반응이 일어난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모른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은 대부분 이 방어 반응이다. 방어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모르는 것을 숨기는 것.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질문을 피한다. 애매하게 대답한다.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 것. 충분한 정보가 없는데도 결론을 내린다. 불확실한데도 확실하다고 느낀다. 근거가 부족한데도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상태에서 벗어나니까 안전하다고 느낀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에 집중한다. 내가 모르는 것은 숨기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드러낸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안전하다고 느낀다. 세 번째 반응이 바로 세네카가 말한 것이다.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쁜 성격이나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 반응이다. 내 안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반응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지적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아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하향 비교라고 부른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나는 괜찮다고 느끼려 한다. 다른 사람의 무지를 비웃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 사람은 저것도 모르네. 나는 알지. 이 생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하지만 이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향 비교로 얻은 자존감은 불안정하다. 계속 누군가와 비교해야 유지된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다시 불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게 된다. 계속 다른 사람의 무지를 지적하게 된다. 그래야 나의 가치가 유지되니까. 이것은 끝없는 순환이다. 결코 평화로워질 수 없는 순환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왜 우리는 자존감이 위협받는다고 느낄까? 왜 모른다는 것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삶과 자기 가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 모르는 것이 많으면 가치 없는 사람. 이런 등식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 등식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험에서 정답을 맞히면 칭찬받았다. 모르면 지적받았다. 아는 것, 좋은 것이라는 등식이 반복적으로 강화되었다. 모르는 것, 나쁜 것이라는 등식이 반복적으로 강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암과 자기 가치를 분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등식은 이상하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별개의 문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도 무수히 많은 것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누구나 모른다. 모두가 모른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른다는 상황이 오면 뇌는 자동으로 불안을 느낀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뇌는 자동으로 자존감이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알아도 감정은 다르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논리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의식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반응을 없앨 수는 없다.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알아차릴 수는 있다. 아,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뇌가 방어 반응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상대방의 무지를 지적하고 싶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자동 반응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다. 그 틈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냥 자동 반응에 따라갈 것인지 다르게 반응할 것인지. 알아차림이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위험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다. 모른다고 인정해도 죽지 않는다. 모른다고 인정해도 쫓겨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인정해도 내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뇌는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다. 이것을 인식하면 불안이 조금 가라앉는다. 방어 반응의 강도가 조금 줄어든다. 또 다른 질문도 던질 수 있다. 내가 지금 보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무지를 지적하고 싶을 때 나는 무엇을 보호하려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나는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미지와 믿음은 정말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이미지와 자기 자신을 혼동한다. 자기 이미지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다. 자기 자신은 그 이미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나다. 자기 이미지가 위협받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다. 그것이 흔들려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른다는 것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진다. 모른다는 것은 내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해치지는 않는다. 모른다는 것은 내 자존감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내 존재 가치를 없애지는 않는다. 이것을 알면 모른다고 말하기가 조금 쉬워진다. 적어도 예전보다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삶에 대한 욕망. 우리는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할까? 왜 이렇게 확실함을 원할까? 인간은 불확실함을 싫어한다. 불확실함은 불편하다. 불확실함은 불안하다. 불확실함은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실함을 찾는다.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것이 진실이다. 저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불확실함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대부분의 것들은 맞다와 틀리다 사이 어딘가에 있다. 대부분의 것들은 옳다와 그르다 사이 어딘가에 있다. 대부분의 것들은 진실과 거짓 사이 어딘가에 있다. 세상은 회색지대로 가득하다. 경계가 모호하고 답이 불분명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런 복잡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뇌는 단순함을 좋아한다. 뇌는 확실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뇌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려 한다. 회색을 흑백으로 바꾸려 한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바꾸려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이 사라진다. 복잡함 속에 있던 진실이 사라진다. 회색지대에 있던 가능성이 사라진다. 불확실함 속에 있던 지혜가 사라진다. 하지만 뇌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뇌에게 중요한 것은 확실함이다. 진실보다 확실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틀린 확신을 갖게 된다. 진실을 놓치면서도 확실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역설이다. 진짜 무지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이미 알면 시작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이 진짜 무지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모른다는 상태를 싫어한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빨리 바꾸려 한 그 과정에서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마저 사라진다. 남는 것은 안다는 착각뿐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그것을 막기 때문이다. 뇌는 모른다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뇌는 확실함을 원한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바꿔버린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이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항은 힘이 드는 일이다. 싸움은 지치는 일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일지도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 뇌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된다.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불안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불안의 상당 부분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 오기 때문이다.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다. 모르는 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다. 모르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이런 불안이 사라진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일도 일어난다. 끌림이 생긴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배울 수 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들을 수 있다. 모른다고 인정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안다고 확신하면 문이 닫힌다.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인정하면 문이 열린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아직 모르니까 이것은 역설이다. 모른다고 인정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된다. 안다고 확신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모르게 된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알무로 가는 길이다. 무지를 부정하는 것이 무지에 머무는 길이다. 다시 세네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마라.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같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누구나 모른다. 모두가 모른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른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무지를 비웃는 것은 이 조건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마치 나는 예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 환상을 깨면 진실이 보인다. 나도 무지하다. 나도 모른다. 나도 불완전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무지가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나와 같은 조건에 있는 동료 인간의 모습이다. 저 사람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우리 모두 모른다. 이 인식이 있으면 비웃음 대신 연민이 생긴다. 판단 대신 이해가 생긴다. 머리 대신 연결이 생긴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옛날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모른다는 상황이 오면 불안을 느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무지를 보면 비웃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이런 반응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반응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일이다. 한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과정,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선택하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의 질문을 품어본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질문을 마음에 두고 천천히 느껴보면 된다. 모른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앞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왜 어려운지 살펴보았다.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보았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려 한다. 개인의 무지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시대와 시대 사이에서 모름이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인간은 혼자 살지 않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다. 이 함께 살아감 속에서 알과 모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누가 무엇을 아는가? 누가 무엇을 모르는가? 누구의 알미 더 가치 있는가? 누구의 모름이 더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간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역사를 만든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많은 갈등이 알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누가 진리를 아는가? 누가 옳은 것을 아는가? 누가 신의 뜻을 아는가? 누가 올바른 길을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사람들은 싸웠다. 자신이 안다고 믿는 쪽과 상대방이 모른다고 믿는 쪽으로 나뉘어 싸웠다. 중세 유럽을 생각해보자. 그 시대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알고 있다고 여겨졌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진리였다.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았다.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안다, 너희는 모른다는 확신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교회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많은 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진리가 아니었다. 이 깨달음은 충격이었다. 그토록 확신했던 것이 틀렸다면 지금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분명했던 것이 틀렸다면 지금 분명한 것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깨달음에서 근대 과학이 태어났다. 과학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과학에서 어떤 이론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모든 이론은 잠정적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것이 과학의 힘이다.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과학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틀린 것을 수정하고 더 나은 설명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안다고 확신하는 체계는 발전하기 어렵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면 더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확신은 정체를 낳는다. 겸손은 발전을 낳는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는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나는 모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계속 배운다.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유연하고 열려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반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아는 것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 아마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다시 역사로 돌아가 보자. 20세기는 확신의 시대였다. 여러 이념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이 체제가 옳다. 저 체제가 옳다. 각 진영은 자신이 안다고 확신했다. 상대방은 모른다고 틀렸다고 확신했다. 그 확신이 전쟁을 낳았다. 그 확신이 학살을 낳았다. 그 확신이 억압을 낳았다. 물론 모든 확신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확신은 필요하다. 정의에 대한 확신, 인권에 대한 확신, 존엄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세상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 문제는 확신의 내용이 아니라 확신의 방식이다. 나의 확신이 옳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확신을 가지면서도 열려 있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서도 겸손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려운 균형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자. 정보가 넘쳐난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짜의 세계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른 쪽을 무지하다고 비웃는다. 저쪽은 몰라서 그래. 저쪽은 무식해서 그래. 저쪽은 세뇌당해서 그래. 양쪽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양쪽 모두 자신이 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세네카 시대와 다르지 않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나는 안다. 저쪽은 모른다. 이 패턴이 분열을 만든다. 이 패턴이 갈등을 만든다. 이 패턴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것은 아마도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뇌는 모른다는 것을 싫어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단 차원에서도 그렇다. 집단도 개인처럼 우리가 안다고 확신하고 싶어한다. 집단도 개인처럼 우리가 옳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래서 다른 집단을 무지하다고 규정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집단이라는 정체성이 강화되니까. 하지만 어떤 집단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념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사상도 모든 것을 담지 못한다. 어떤 관점도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집단의 한계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한계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진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모든 알은 부분적이다. 모든 이해는 불완전하다. 모든 관점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먼저 겸손이 생긴다. 나의 집단이 아는 것도 부분적이다. 나의 집단이 옳다고 믿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 나의 집단의 관점도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다른 집단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저 집단도 뭔가를 알고 있다. 저 집단도 어떤 진실을 보고 있다. 저 집단의 관점도 가치가 있다.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해진다. 대화는 서로가 배울 것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르치면 된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대화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서 배울 수 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는 알매 교환이 아니다. 대화는 함께 모르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발전은 이런 대화에서 나왔다.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했을 때, 서로 다른 사상이 부딪혔을 때, 각자가 나만 안다고 고집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모를 수 있다고 열려 있었기에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전통과 혁신의 만남. 이런 만남에서 인류의 지혜가 성장했다. 문학도 이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무지를 다룬다. 주인공은 처음에 뭔가를 확신한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확신이 흔들린다.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틀렸던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주인공을 성장시킨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을 보자.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진실을 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비극이 일어난다. 그의 비극은 무지의 비극이다. 그리고 그 무지는 안다는 확신 뒤에 숨어 있었다. 만약 오이디푸스가 처음부터 나는 모를 수 있다고 열려 있었다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도 마찬가지다. 리어 왕은 자신이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틀렸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첨이었고 그가 무시했던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의 비극은 잘못된 알매 비극이다. 안다는 확신이 눈을 멀게 한 비극이다. 동양의 고전도 무지에 대해 말한다. 고전은 이렇게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알미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아는 것의 한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삶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장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장자에는 유명한 우화가 있다.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바다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 이것이 무지의 본질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우물한 개구리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점은 우물과 같다.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우물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바깥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면 태도가 달라진다. 다른 우물에서 온 개구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 다른 개구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내 우물 바깥의 세계를 상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존의 기초다. 공존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른 삶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서로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이 아는 것을 모른다.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서로 다른 것을 모른다. 이것이 공존의 출발점이다. 공존이 어려운 이유는 나만 안다는 확신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이 옳고 저 사람이 아는 것은 틀리다. 내가 아는 것이 가치 있고 저 사람이 아는 것은 무가치하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고 저 사람이 아는 것은 미신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공존은 불가능하다. 공존하려면 저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저 사람의 암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저 사람의 관점도 의미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세대가 다르면 아는 것이 다르다. 부모 세대가 아는 것이 있고 자녀 세대가 아는 것이 있다.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 문제는 서로가 자신이 더 잘한다고 확신할 때 생긴다. 부모는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양쪽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양쪽 다 맞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양쪽 다 모르는 것도 있다. 부모는 변한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 자녀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 대화가 가능해진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서로의 지혜가 합쳐질 수 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손주가 스마트폰 쓰는 걸 보면서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어른 일에 대해 물어볼 때 보면 저도 아는 게 있구나 싶어요. 서로 다른 걸 아는 거더라고요. 이 말 속에 지혜가 있다. 서로 다른 것을 안다. 서로 다른 것을 모른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세대 간 공존의 비밀이다. 사회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자.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사회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다는 것은 누구도 나만 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관점을 가지면서도 다른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사회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사회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만 안다고 확신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하나의 관점이 진리로 선포되면 다른 관점은 거짓이 된다. 하나의 이념이 옳음으로 선포되면 다른 이념은 틀림이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비판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잘못이 발견되어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서서히 병들어간다. 역사는 이런 사례들로 가득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했던 체제들, 반대 의견을 무지의 소산이라고 무시했던 체제들, 그 체제들은 결국 무너졌다. 왜냐하면 현실은 어떤 이념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도 현실의 모든 면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 속에도 진실의 조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조각들을 무시하면 현실과 점점 멀어진다. 현실과 멀어지면 결국 현실에 의해 무너진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 확신이 눈을 멀게 한다.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그래서 성장이 멈춘다. 반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유연하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래서 더 지혜로워진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자.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알을 가질 수 있다. 겸손하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여유 있으면서도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 확신과 상대적 확신의 차이다. 절대적 확신은 내가 옳고 다른 모든 것은 틀리다고 믿는 것이다. 상대적 확신은 내가 옳다고 믿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아는 것이다. 상대적 확신은 자신의 입장을 가지면서도 열려 있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성숙의 표시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확신한다. 세상이 단순하고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성숙해지면 절대적 확신이 줄어든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관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성숙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여전히 자신만 옳다고 믿는다. 여전히 다른 관점을 무시한다. 왜 그럴까? 아마도 절대적 확신이 주는 안정감 때문일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불확실함은 불안하다. 절대적 확신은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상대적 확신은 불편하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절대적 확신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면 다른 세계가 열린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옳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 자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무지가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조건에 있는 동료 인간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다른 사람의 다른 관점이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탐구할 수 있는 동반자다. 이것이 진정한 공존이다. 공존은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존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알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의 알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
세네카가 2000년 전에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 있다.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마라.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 말은 개인의 겸손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은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서로의 무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연결된다. 연결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삶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것이 보인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 위에 있다.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분리에서 연결로. 이 여정에서 아무도 완전히 앞서 있지 않다. 이 여정에서 아무도 완전히 뒤처져 있지 않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서로를 만난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서로에게 배운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을 알면 삶이 조금 달라진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의 질문을 품어본다. 이 질문에 서둘러 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질문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된다. 서로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다. 세네카의 말에서 시작해서 우리 안의 확신을 들여다보았다. 그 확신이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았다. 우리의 뇌가 왜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 사회와 역사로 시선을 넓혀보았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려 한다. 나 자신에게로,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로. 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겠다. 결론을 내리려 하면 무언가가 닫힌다. 이것이 답이다 라고 정리하는 순간 더 이상 생각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이 사라진다. 물론 결론과 결심이 필요한 때가 있다.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그냥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닫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무는 것.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마라.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본다.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 아니면 여전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해지라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는 것일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는 것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이 문장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이 문장은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당신도 무지한 사람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냥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겸손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세네카는 반응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다. 이 사실 앞에 서보자.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어본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불편한가? 자연스러운가? 저항이 느껴지는가? 수용이 느껴지는가? 어떤 느낌이든 그냥 느껴보면 된다. 그 느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면 된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뇌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위협으로 느껴진다. 이 말은 불안을 일으킨다. 그래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좋다. 어쩌면 이미 이 사실과 친숙해져 있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살아오면서 배운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자연스러움 속에 머물면 된다. 어느 쪽이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너는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이 조건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조건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하지만 이 조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아직 알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무지하다는 것은 아직 발견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무지하다는 것은 아직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배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삶이 아닐 수 있다. 삶은 알아가는 과정이다. 삶은 발견하는 과정이다.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나는 과정이다. 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지는 저주가 아니라 선물일 수 있다. 무지 덕분에 우리는 호기심을 느낀다. 무지 덕분에 우리는 탐구한다. 무지 덕분에 우리는 성장한다. 무지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물론 무지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몰라서 실수한다. 몰라서 후회한다. 몰라서 상처받고 상처 준다.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인 이상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배움도 있다.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성찰도 있다.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혜도 생긴다. 고통과 성장은 함께 온다. 무지와 지혜는 함께 온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삶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배운 순간들은 대부분 힘든 순간들이었다. 확신이 무너졌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몰랐던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 순간들은 아팠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만약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만약 그 무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가 있었을까? 이것은 무지를 미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지는 여전히 무지다.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다. 그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다. 무지를 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무지를 수치로 보면 끊임없이 숨겨야 한다. 무지를 실패로 보면 끊임없이 자책해야 한다. 하지만 무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달라진다. 무지는 그냥 무지다. 인간 존재의 일부다.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가 없다. 숨길 필요가 없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완벽해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항상 오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이것을 알고 저것을 모른다. 지금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없다. 지금의 나는 이만큼 왔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의 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무지를 인정한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의 나를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지금의 무지를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배울 수 있다. 부정하고 숨기면 출발점을 찾을 수 없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뇌는 무지를 싫어한다. 사회는 무지를 비난한다. 우리 자신도 무지를 부끄러워한다. 이 모든 것에 맞서서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있을 때 무언가가 달라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숨기고 있던 것을 드러낸 것 같은 해방감, 더 이상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지를 인정하면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 틀릴 수 있어도 괜찮다. 이 괜찮음 속에서 진정한 자신감이 생긴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괜찮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바꾼다. 나도 무지하고 너도 무지하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있다. 우리는 같은 여정 위에 있다. 이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의 무지를 비웃지 않게 된다. 대신 함께 있다는 느낌이 생긴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생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생긴다. 이것이 어쩌면
세네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다.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 안에서 연결을 찾으라는 것이다. 무지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무지는 오히려 우리를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공통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아는 것은 비교적 말하기 쉽다. 나는 이것을 안다. 저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무엇을 모르는지 알면 그것은 이미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라는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답이 없는 질문에도 가치가 있다. 오히려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질문할 수 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탐구할 수 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열려 있을 수 있다. 답이 있는 질문은 답을 찾으면 끝난다. 답이 없는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라는 질문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무언가를 확신할 때 잠시 멈추는 것.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잠시 멈추는 것. 저 사람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멈추는 것. 이 상황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 이 작은 멈춤이, 이 작은 질문이 삶을 조금씩 바꾼다. 하지만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확신이 된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판단이 된다. 그래서 그냥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싶다.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삶은 길다 또는 짧다. 아무도 모른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경험한다.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모르게 되는 것도 있다. 확신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의심하게 되는 것도 있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리기도 하고 틀리다고 믿었던 것이 옳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삶이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존재의 여정이다. 그 여정 위에서 우리는 계속 걸어간다. 때로는 확신에 차서, 때로는 의심에 휩싸여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막막함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 걸어간다. 걸어갈 수밖에 없다. 멈출 수 없으니까. 그 걸음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겠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다. 그것은 비웃을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 위에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 위에 있다. 우리는 모두 모르면서 알아가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알면 삶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무게가 내려간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무게가 내려간다. 완벽해야 한다는 무게가 내려간다. 그냥 지금의 나로 살아가면 된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결론인가? 아니다. 결론은 없다. 결론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좋다. 결론이 없으니까 열려있다. 결론이 없으니까 계속 탐구할 수 있다. 결론이 없으니까 삶이 계속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암과 모름 사이 어딘가에 서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보아도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느껴보아도 좋겠다. 세네카의 말이 다시 들린다. 상대방의 무지를 비웃지 마라.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가? 처음과 같은가? 조금 다른가? 어느 쪽이든 괜찮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품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 하루. 이 질문이 때때로 떠오르면 좋겠다.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면 좋겠다. 멈추고 느껴보면 좋겠다. 관여하지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그냥 질문을 남길 뿐이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모르는 사람일까?